학생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프로그래밍 언어 2주차 챕터 1에 대한 내용이 될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내용은 내가 어떤 교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번 시간에 수업을 못 듣거나 아니면은 정정 기간에 추가적으로 더 듣고자 했던 학생들은 이 클래스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지난 강의 자료를 PPT로 만드는 강의 자료를 PDF로 변환시켜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지난주 수업에는 어떤 내용을 강의했구나라는 내용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업부터는 내가 얘기했었던 윤성우 저자의 열혈시 프로그래밍 그 책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챕터 1의 경우는 이것이 C 언어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 1.1 C 언어의 개론적인 이야기 이 부분부터 진행을 할게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사람이랑 컴퓨터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랑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언어들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사람이랑 컴퓨터 사이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언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프로그래밍이라는 얘기가 붙었다고 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우리가 영어나 뭐 한국어나 아니면 다른 언어들처럼 우리가 쓰는 언어들을 하나 더 배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게 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어가 한국어랑 영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영어나 아니면 다른 공통어를 쓸 수 없는 일본어만 쓸 줄 아는 일본인과 우리가 소통을 하려고 하면 중간에 통역사 한 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통역사 같은 경우는 한국어나 영어 둘 중 하나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어를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처음에 통역사한테 영어나 한국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예를 설명을 하면 통역사가 일본인한테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하겠죠. 요 과정을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통역사 대신 컴파일러라는 애가 해주는데, 우리가 C 언어를 가지고 뭔가를 프로그램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이러이러한 걸 해줘라고 프로그래밍을 작성했다고 했을 때, 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C 언어라는 거를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꿔주는 애를 컴파일러라고 부릅니다. 근데 컴파일러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지, 여기서 더 뭔가 이렇게 복잡하거나 더 심도 있게 나가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그냥 컴파일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역사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컴퓨터도 컴퓨터 나름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머신랭귀지라고 해서 기계어라고 부르는데, 컴퓨터는 많이들 알다시피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영어 문법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는 0과 1만 알고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0, 1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그 숫자의 조합을 통해서 이 컴퓨터가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소통을 하고 무언가 연산을 수행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 친구인데, 0101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기에는 너무 복잡한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C 언어를 이용하지 않고 기계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되게 특수한 케이스가 있긴 한데 우리는 절대 그럴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는 그런 0101로 써져야 하는 그 기계어를 안 쓰고 C 언어라는 걸 우리 사용자의 되게 친숙한 C 언어라는 걸로 사용할 거예요. 그 중간자 역할을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C 언어를 공부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 C 언어를 공부한다는 거는 C 언어라는 것에 대한 언어를 쓰기 위한 문법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봤을 때 문법을 처음에 공부하고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문법들을 활용해서 그런 그 문법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면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법, 그 C 언어라는 언어에 대한 문법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문법을 어떻게 활용해서 실제 어떤 문장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할 거예요. 그게 학생들이 예제 문제를 풀어보고 학생들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문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훨씬 이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겠죠. 마찬가지로 영어도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처음에 문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걸로 그 예시 문장 같은 것들 만들고 이 문장을 여러 번 만들어 보면 볼수록 더 익숙해지는 것처럼 C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문법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문법으로 얼마만큼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그 C 언어 이해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영어를 공부하다가 어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그 책이나 아니면 사전 같은 것들을 찾아보잖아요. 마찬가지로 C 언어를 공부할 때도 무언가를 찾아볼 것들이 많은데 특히나 C 언어라는 언어가 그 만들어진 지 한 5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언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C 언어에 대한 그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 참고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질의응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학생들이 C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충분히, 그러니까 되게 쉽게 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이 도움되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많으니까 혹시나 학생들이 이 책 내용만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다, 뭔가 좀 더 알고 싶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올 거니까 참고해서 수업을 들으면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사실은 잘 몰랐던 부분인데 C 언어가 1971년도에 만들어졌대요. 1971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죠. 그때 처음 만들어졌고 그, 그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인데 이 유닉스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윈도우 같은 거예요.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인데 윈도우보다 조금 더 원시적인 운영체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졌고 데니스랑 켄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만들었고 범용적인 고급 언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범용적이라는 거는 밑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고급 언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C 언어, 아까 설명했던 거지만 C 언어가 기계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어라고 얘기하는 그 어셈블리어라고 부르는 그 저급 언어가 따로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하이 레벨의 고급 언어, C 언어라든지 뭐 C 언어에서 조금 더 그 파생된 C 샵, C++ 언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는 C 언어, 그러니까 고급 언어를 배우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C 언어 이전에는 뭐 알골 60, CPL, BCPL, B 언어 이런 것들이 있었고 B 언어 다음에 개발된 언어라고 해서 C 언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C 언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유닉스를 어떻게 개발했냐면 어셈블리 언어라는 저급 언어로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사실 저급이라고 얘기해서 뭔가 퀄리티가, 그러니까 고퀄리티 저퀄리티 할 때 그 퀄리티가 낮은 언어는 아니에요. 그냥 저급이라는 게 밑에서 조금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조금 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언어라고 해서 저급 언어, 로우 레벨 언어라고 부르는 거지 절대 뭐 어셈블리 언어가 나쁜 언어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셈블리 언어의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가 뭐 예를 들면 인텔 CPU를 가지고 있다, AMD CPU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을 거잖아요. 그리고 뭐 윈도우가 7이다, 8이다, 10이다 이런 식으로 운영체제 윈도우의 버전도 많이 다르다는 걸 다양한 버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건데 만약에 어셈블리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CPU가 뭐냐, 운영체제가 뭐냐, 운영체제 버전이 뭐냐에 따라서 각각 프로그램 하는 방식이 달라진대요. 나도 솔직하게 뭐 어셈블리 언어를 써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써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언어를 쓰게 되면 범용성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하이 레벨 언어, 고급 언어인 C 언어를 쓴다는 거는
되게 범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C 언어는 뭐 CPU가 뭐냐, 아니면 운영체제가 뭐냐, 운영체제의 버전이 뭐냐랑 상관없이 그냥 그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어디서든 실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는 고퀄리티와 저퀄리티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고급 언어라고 얘기하는 하이레벨이라는 언어는 사람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그 문법을 사용하는 언어고요. 저급 언어, 로우 레벨 언어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기계어에 가까운 언어를 저급 언어라고 합니다. 저급 언어의 장점은 그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컴퓨터가 갖고 있는 메모리 있잖아요. 메모리 칩. 그 칩을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 그 기계어로 만든 그러니까 그 어셈블리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은 굉장히 빨라요. 효율성이 컴퓨터 속도가 그 해석 그 진행하는 속도가 되게 빠른 효율이 좋은 프로그램이 됩니다. 근데 C 언어의 장점은 뭐냐면은 고급 언어이긴 하지만 그런 어셈블리 언어, 저급 언어가 갖고 있는 메모리 직접 접근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서 고급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저급 언어만큼의 속도가 나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C 언어의 특징을 몇 가지 얘기를 하면 C 언어는 절차지향적 특성을 가진다고 해요. 절차지향적이라는 걸 영어로 얘기하면 sequential oriented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첫째 줄에는 A라는 거를 진행해 주세요. 둘째 줄에는 B라는 것을 진행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프로그램을 짰다고 하면 그 컴퓨터는 그거 그대로 그냥 처음부터 A라는 거를 실행해 주세요. 그 다음에 B라는 것을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절차 지향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시퀀셜 오리엔티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참고로 C 언어에서 파생된 C++ 언어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고 해서 객체지향적인 언어거든요. 객체지향적인 거라는 거는 이런 그 절차 지향에 반대되는 표현으로서 순서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왔다 갔다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내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순서가 진행되는 거를 객체지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업에서는 다룰 그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C 언어는 다만 여기서는 C 언어가 절차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절차지향적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죠. 사람은 A라는 걸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B를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절차지향적이라는 걸 요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A라는 걸 먼저 진행하고 프로그램 내에서 A라는 걸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에 B라는 것을 진행하겠다. 요거를 절차지향적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랑 유사하게 절차지향적이다. 요런 거를 절차지향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C 언어가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뭐 CPU의 종류, 운영체제 종류,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프로그램을 재작성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C 언어보다 더 진보된 언어들이 훨씬 많고 걔네들이 훨씬 그런 이식성이 높기 때문에 C 언어만의 장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계어, 어셈블리어보다는 훨씬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C 언어는 그 메모리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도 되게 빠르게 작동시킬 수 있지만 메모리의 사용률도 크게 줄일 수가 있고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효율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선호하는 언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메모리에 대한 접근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잘못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물을 내놓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가 실행이 안 되고 중간에 정지되거나 뻗어버리거나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무조건 장점만 되지는 않고 우리가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챕터 1.2는 프로그램의 완성 과정이라고 해서 처음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뒤에 실행하는 것까지 한 과정을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걸 설명하는 과정 그 부분인데요. 처음에 프로그램은 여기 보이는 이런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띄운 다음에 여기 뭐 include stdio.h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그 키보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이 프로그램 작성을 하는 단계이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알기 쉬운 고급 언어의 C언어를 가지고 작성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도록 기계어로 바꿔주는 어셈블리어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컴파일러가 수행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컴파일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로 컴파일이라는 단계가 있고요. 만약에 학생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뭐 문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컴파일은 에러 메시지를 내뱉어요. 에러 메시지를 내뱉어서 요러요러한 부분이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렇게 흰색의 어떤 그 메모장 같이 생긴 이 흰색 부분에다가 어떠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라는 에러 메시지를 표출해 줍니다. 그래서 그 LNS지를 보고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어를 잘못 작성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면 되고요. 프로그램을 수정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컴파일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컴파일 과정과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간에 링킹이라고 해서 링크 과정의 한계가 추가가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크게 뭐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진 않아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 안에서 그냥 클릭 한 번만 딱 해주면 컴파일에서부터 링크 과정 거쳐서 그 실행 파일을 만드는 과정까지 다 저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링크 과정이 한 번 더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 링크 과정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건 그 링크 과정이 있고요. 링크 과정 중에 컴파일드는 어떤 파일, 오브젝트라고 부르긴 하는데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컴파일이나 오브젝트 파일을 링킹을 통해 가지고 exe라고 부르는 실행 파일로 만드는 과정에 링크 과정이 있고 링크 과정에서 또 에러를 내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링크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를 뱉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다시 한번 프로그램 수정을 한 다음에 컴파일 과정으로 다시 넘어가 가지고 컴파일을 하고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링크 과정 거치고 그럼에도 링크 과정 중에서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밑에 빌드 성공 1, 실패 0, 최신 0, 생략 0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최종적으로 에러 없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1이라고 적혀 있고요. 만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에러 메시지가 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에러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밑에 실패의 1이 생길 거예요. 나중에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참고를 하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생성된 exe 파일이 생성됐으면 그걸 실행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처럼 무언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비주얼 C++ 익스프레스 에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쓸 건데 인터넷 찾아보면 익스프레스 에디션이 2010 버전 있을 거고 그 다음 버전은 2015 버전이 있을 거예요. 사실 2015 버전을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최신 버전이다 보니까 더 많은 기능이 있거나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처음 배우는 입장이기도 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책인 열렬 C 프로그램이 2010 버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2015의 최신 버전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도 2010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면 되고, 그 다운로드 주소는 내가 따로 이 클래스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내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총 1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6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까지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어떤 순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실습의 느낌으로 설명하는 페이지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내 컴퓨터에서 비주얼 C++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띄워가지고 직접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지게 되는지를 그걸 보여줄 거고, 그거에 대한 참고 자료로 지금 보는 요 PPT 자료를 보거나 아니면은 책에 있는 그 책에 있는 그 과정을 보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비주얼 C++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가지고 어떠한 순서로 프로그램을 짜고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지를 영상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참고로 내가 앞으로는 비주얼 C++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줄여서, 너무 기니까 줄여서 VC라고 표현을 할게요. 책에서는 VC++라고 표현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그냥 플러스 떼고 VC라고 표현을 할 테니까, 내가 수업 중에 VC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교수님이 비주얼 C++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사전에 컴퓨터에 VC를 2010 버전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VC를 실행해 볼게요. 비주얼 C++ 익스프레스 이쪽 앱을 딱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화면에 뜰 거고요. 화면에 뜰 거고요. 여기서 작업 공간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을 만들 거예요. 이 워크스페이스가 뭐냐면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키보드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그 공간, 요거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개가 겹쳐져 가지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되게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소스 코드라고 하는 그 공간 하나만, 한 파일만 가지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 어, 좀 복잡하고 좀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은 그런 소스 코드가 여러 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더 복잡하게 무언가들이 더 붙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운영을 하면 되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워크스페이스라는 작업 공간을 하나 마련을 할 거고요. 그 여기서는 VC에서는 워크스페이스를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새 프로젝트 열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내가 얘기했던 워크스페이스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만약에 기존에 만들어서 있었던 워크스페이스가 있으면은 프로젝트 열기를 통해서 띄울 거고, 이거 읽어드리면 되고, 없다고 하면 새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꾸미면 됩니다. 근데 그 책에서는 작업 공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나는 그냥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냥 새 프로젝트처럼 그냥 프로젝트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프로젝트를 눌러서 만들어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갑시다. 다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프로젝트를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주얼 C++ 안에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요거 윈32 콘솔 응용 프로그램, 요거를 그 선택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이름을 적절하게 선택을 합니다. 지금은 샘플 프로젝트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장되는 장소는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데다가 저장하면 됩니다. 나는 그냥 데스크탑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폴더 선택.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뭔가 윈32 응용 프로그램 마법사라는 게 뜰 거고요. 여기서 진행하는 것은 뭐 딱히 없고, 그냥 요 마법사라는 거는 윈32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환경을 설정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음을 누르고요. 여기 보면은
뭐 응용 프로그램 종류라는 게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콘솔 응용 프로그램 등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만들 거기 때문에 빔 프로젝트를 눌러서 마침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프로젝트 이름 파일 이름이 샘플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 샘플 프로젝트가 있고 이 밑에 폴더 그림으로 해서 리소스 파일, 소스 파일, 외부 정서성, 헤더 파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지금은 크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들은 소스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스 파일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소스 파일을 일단은 클릭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을 통하면은 추가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를 한 부분 들어가서 새 항목을 눌러줍니다. 요게 새로운 소스 코드를 요 프로젝트 소스 파일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 이름이랑 비슷하게 그 소스 코드에 대한 이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소스 코드 이름을 뭐 예를 들면 테스트 이렇게 그 설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테스트 뒤에 .c라고 내가 추가를 붙여볼게요. 이 .c라는 것은 뭐냐면 테스트라는 파일을 만들 때 얘의 확장자를 c라고 지정해 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 VC는 C++ 파일을 만들기 때문에 요 test.c 말고 요렇게 만들어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 C 파일, 그러니까 C 언어를 위한 파일이 아니라 C++ 언어를 위한 파일인 CPP라는 확장자를 만들어 주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굳이 여기다가 .c를 붙일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요 VC라는 게 C++ 언어를 위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C++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C도 쓸 수 있고 뭐 C#도 쓸 수 있고 다른 언어들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기준이 C++이기 때문에 아무런 확장자가 안 집어넣어 놓으면은 CPP 파일이 만들어지고 일단 .c를 굳이 붙여주면 C 파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내용 중에서는 CPP 파일 요걸 클릭을 해주고요. 여기 보면은 CPP 파일을 클릭을 했더니 기본적으로 뒤에 CPP라는 확장자가 붙죠. 그래서 여기서 pp를 지우고 .c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를 클릭을 해주면요. 흰색 화면이 하나 뜨고요. 그 다음에 소스 파일이란 폴더 내에 test.c라는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리소스 파일, 소스 파일, 외부 동선, 헤더 파일,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지금 프로젝트 폴더 안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이 소스 파일이란 폴더 안에 test.c라는 파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test.c라는 파일은 샘플 프로젝트라는 어떤 프로젝트 안에 포함된 파일이 되는 거고, 요게 여러 개가 되면은 걔네들이 소스 파일이라는 폴더에 들어갈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파일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책 그 29페이지에 있는 hello.c라는 거 보이죠? 요거를 내가 그대로 입력을 해볼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나는 여러 번, 그러니까 요런 C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적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나는 상대적으로 학생들보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쭉쭉 타이핑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뭘 뜻하는지도 모르겠고, include가 뭘 뜻하는지도 모르겠고, int가 뭘 뜻하는지도 모르겠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을 거고, 이걸 치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내가 너무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 학생들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하는 게 맞는 부분이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hello.c라는 부분을 내가 타이핑을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자, 샵 include를 치고요. 띄우고 stdio.h 이렇게 쓰고요. 요게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설명을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예제를 그냥 그대로 따라 써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int, main, void 이렇게 써주고요.
다음에 중괄호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f 그리고 다음표 헬로 월드 느낌표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세미콜론 이렇게 하나 붙여주고요. 참고로 요거 세미콜론이 C나 C++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요거 세미콜론이 뭘 뜻하냐면 요 라인 있죠. printf hello world 이게 뭘 뜻하는지는 나중에 설명해 주겠지만 요 그 문장을 실행할 때 요 문장은 지금 여기까지가 해서 끝입니다. 요 뒤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세미콜론을 붙여줍니다. 이거는 일종의 C 언어를 쓰기 위한 C++ 언어를 쓰기 위한 규칙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무조건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고요. 여기 int 메인에 왜 세미콜론이 없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대신하는 게 여기 있는 요 중괄호예요. 요 중괄호가 저기 있는 세미콜론 대신하는 부분인데 요건 또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어쨌건 여기까지 썼고요. 그 뒤에 return 0 세미콜론 써주고 엔터를 치고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다시 써줍니다. 여기까지가 책에 있는 예제 가장 간단한 hello.c라는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단계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디버거를 여기 들어가서 솔루션 빌드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밑에 뭔가 뜨죠? 빌드 시작, 프로젝트 이름, 샘플 프로젝트, 구성 뭐 디버그 윈 3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요 샘플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 내에 테스트 C라는 거를 컴파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요러한 위치에다가 샘플 프로젝트.exe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걸 표현을 해주고 빌드 성공 1 실패 0 해서 최종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세미콜론 있잖아요. 세미콜론은 무조건 마지막에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딱 지웠어요. 지워한 다음에 디버그 솔루션 뷰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실패 1 뜨죠. 실패 1이 뜨고요. 뭐 블라블라블라 해서 구문호주 세미콜론이 리턴 앞에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죠. 리턴이라는 게 여기 있는 거고요. 요거 앞에 세미콜론이 이렇게 붙여져야 되는데 세미콜론이 없어가지고 리턴 앞에 세미콜론이 없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여기 괄호에 괄호 열고 6 괄호 닫고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이러한 소스 코드 내에 6번째 줄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뜻합니다. 자, 세어볼게요. 라인 1, 그러니까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 여기는 리턴 앞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게 여섯 번째라서 요거 앞에 문제가 있는 거고 여기를 기준으로 그 라인 6을 기준으로 리턴 앞에 무언가가 없습니다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이렇게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미콜론 한 번 더 붙여주고 다시 빌드를 하면 이렇게 빌드 성공 1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뭔가 우리가 뭔가 빠뜨렸어요. 이렇게 문자를 빠뜨리거나 아니면 뭐 문법에 대해서 틀리게 작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빌드를 눌렀을 때 뭔가 실패 1이 떴으면 아 뭔가 안에 뭔가가 잘못됐구나 문법을 잘못 쓰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그 위에 있는 요런 그 문구들 요렇게 어디 부분이 틀렸습니다 하고 하는 요 문장들을 보고 학생들이 고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그 오류들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요.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하면 되고요. 참고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실패를 했고요. 이걸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디버깅이라고 부르게 돼요. 디버깅이라고 하게 되고, 디버깅을 영어로 쓰면 디버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거 있죠. 버그라고 적혀있잖아요. 버그가 우리가 뜻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에서 버그가 뜻하는 게
벌레라는 뜻이죠. 벌레 뜻이고, 사실은 이 디버깅이라는 게 벌레가 만들어낸 문제라고 해서 디버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디버깅이라는 표현의 그 첫 번째 원인, 제일 첫째 원인은 그거였어요. 옛날 구식 컴퓨터에 어떤 나방 같은 것들이 들어갔대요. 나방 같은 것들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해결하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어떤 그 옛날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어떤 과학자나 어떤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을 하다 보니까 뭔가 계속 문제는 생기는데요. 그 안에서 문제를 발생하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 문제인지 몰랐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컴퓨터 내부를 뜯어봤더니 그 안에 나방이 타서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런, 뭐랄까, 그러한, 어, 케이스를 보고 우리는 프로그래밍 고치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작성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디버깅까지 다 완료를 했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봐야겠죠. 그래서 실행하는 방법은 키보드의 컨트롤 F5번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위에 있는 요거는 신경 쓰지 마요. 요거는 컴퓨터마다 다른데 나는 좀 특수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깔아놔가지고 위에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요. 요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렇게 검은 화면을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 키나 누르면은 프로그램이 그냥 종료가 된 상태고요. 이거는 그냥 꺼도 이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처음에 그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소스 파일이라는 폴더 내에 test.c라는 소스 코드를 집어넣어 놓고 그다음에 이 test.c라는 그 파일 내 소스 코드 안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이렇게 짜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디버깅까지 해보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과정까지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보여주면은 여기까지 보여주면은 그렇게 이제 어려운 내용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학생들이 그 똑같이 동영상이나 아니면 책이나 PPT를 보고 똑같이 따라 해보고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요 화면 있죠, 요 화면요, 요 검은색 화면, 요거를 캡처해서 아니면 전체 화면에 대해서 캡처를 한 다음에 이 클래스에다가 올려주면 그걸 가지고 학생들의 출석을 체크하도록 할게요. 아마 기한은 뭐 하루 정도 뒤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 수업 또는 수요일 수업이기 때문에 그 하루 뒤에까지 내가 받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하면 아마 학생들이 이 내용을 보고 프로그램을 짜보고 어려운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클래스에 업로드하는 데까지 하루 정도면 충분히 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하루 정도 줄게요. 그래서 올려주면 내가 출석 체크를 할 거고요. 만약에 그 시간까지 안 올라왔다라고 하면 내가 일단은 출석을 안 한 걸로 간주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니, 적게 말하면 둘째 주차고 첫 번째 챕터 1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이 클래스에다가 저걸 해주고요. 업로드를 해주거나요. 아니면은 이메일로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적절하게 답변을 해주든지 할게요. 그렇게 소통을 하도록 하고요. 지난주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실습 수업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는 실습 수업이라고 적혀 있진 않아요. 근데 방금까지 학생들이 본 것처럼 실제로 학생들이 무언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만들어 보고 그걸로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실습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시간이 조금 짧다고 하더라도 짧은 느낌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습하는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은 적절한 어떤 시간 배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까지 보고, 요까지 동영상을 한번 보고 학생들이 학생들이 실습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요. 지금 수업을 진행을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요. 동영상으로 얘기하는 것도, 동영상 강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딱히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내가 이거 동영상을 스크립트 없이 그냥 계속 라이브로 찍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유튜버나 이런 그런 동영상 매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스크립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쭉 읽는 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중간에 뭔가 말이 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말을 하거나 아니면 말을 번복하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나는 아무래도 그 스크립트 없이 지금 라이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좀 양해를 부탁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니까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내 입장에서는 실시간 강의로 진행을 하는 거나 이렇게 동영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나 그렇게 다른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수업도 동영상 강의 형태로 진행을 해볼까 해요. 혹시나 의견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만든 프로그램의 어떤 최종적인 결과물까지를 스크린샷 그림으로 만든 다음에 클래스에 올려주면 내가 그걸 가지고 추석 체크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2주차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어요.